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금 300명대로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스크 잘 쓰시고 손소독 잘 하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저희도 오늘 다시 또 마스크를 쓰게 됐는데,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지금 계속 앞서 말씀드렸던 김해 신공항을 추진하는 정부안이 지금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보도가 나와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정치권은 지금 부산 경남 쪽의 지역의 민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분위기는 어떤지 여러 가지를 좀 점검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오늘 이 뉴스픽을 준비하면서 부산 지역 언론과 대구 지역 언론 사설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완전히 네. 입장이 다릅니다. 이게 지역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른데요. 여기는 좀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남권 신공항이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고요. 네.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남 밀양, 부산 가덕도로 후보지를 압축을 해서 검토했는데 양쪽 모두 사실상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재추진에 나섰는데 외국 업체에 용역을 맡겼어요. 3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네. 가덕도, 밀양, 김해공항 확장 안이었는데 2016년도에 김해공항 안이 말하자면 이제 된 것입니다. 2016년을 기반으로 이쪽 지역에서는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변수가 뭐냐면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지역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김해 신공항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냈고 이것이 어떤 지역 간의 갈등 요소가 계속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부울경 지역과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이것을 그러면 국무총리실에서 검증을 해달라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었고요. 이런 안을 받아서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김해 신공항과 관련된 검증위원회가 꾸려지게 된 거죠. 네. 자, 이런 맥락이 있었는데 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증위원회에서 11개월 정도 검증을 해서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법적 절차에 대한 검토를 끝냈다라고 하고요. 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되면서 이것은 사실상 백지화라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제가 다시 강조드리는 부분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는 김해 신공항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지 어디를 해라라고 아직은 발정된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일단 이런 결정이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검증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안전 문제라든가 소음 문제 그리고 미래에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느냐 등등을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공항시설을 확장하려면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법제적 유권 해석을 인정해서 이런 절차적 흠결이 있다 등등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항 인근에 산을 깎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토교통부와 부산시가 협의하지 않은 점 등등이 절차상 흠결이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동남권이라고 하잖아요. 권역을 네. 나올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11개월 만에 검증위원회에서 검증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문제가 지역 간의 어떤 다른 해석을 넘어서 정치권으로 관심을 옮겨가고 있는 경우는 내년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어떤 김해 신공항안이 백지화된다면 우리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좀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아마 이제 부산의 민심을 잡기 위한 쪽으로 그렇겠죠.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을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구 출신이죠. 그렇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까지 지금 거론을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 부산 지역 의원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도 입장이 있거든요. 다른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구 지역 의원들하고 부산 지역 네. 의원들의 입장이 지금 좀 다른 상황이고 부산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덕도 신공항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얘기의 역사를 지금 훑어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고 아직도 사실은 이렇게 좀 정체돼서 풀리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이슈가 선거용으로 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두 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까 오프닝에서 속내가 보일 듯 말 듯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한마디로 속내가 보인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만이 아니라 신공항을 둘러싼 어떤 정치 논리는 지난 한 17년간 계속되어 왔다. 그래서 뭐 대선 앞두고 항상 신공항 얘기가 나오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막상 들여다보니 이게 PK, TK 간의 또 지역 갈등 문제도 심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심이 있어 왔죠.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에 처음 동남권 신공항 얘기를 했다가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면서 영남권 신공항으로 프레임을 바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PK, TK 간의 어떤 갈등 양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밀양하고 가덕도를 보니 점수가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걸 그냥 백지화하는 걸로 갔어요. 네. 그러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는 또 이제 대선 공약으로 신공항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봤더니 가덕도, 밀양 또 하나의 안이 김해 공항을 이제 확장하는 거였는데 PK와 TK 사이에서 이제 고심을 하다 보니 이거를 외부의 프랑스의 전문 업체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게 나은가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김해 공항을 확장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년간의 이런 논란이 종집을 맺은 거죠. 사실은 2016년에 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검사를 했습니다만 당시의 가덕도는 점수가 꼴찌였어요. 근데 지금 가덕도는 그대로 있는데 4년 후에 지금에 와서 또 이제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갈 길이 멉니다. 만약에 가덕도 신공항으로 간다 그래도 이 여러 가지 뭐 예타라든가 사업성 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다 거치고 막상 가게 되더라도 한 7년, 10년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조차도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공항이라는 게 거의 10조 이상의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데 이런 큰 국책 사업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국책 사업의 연속성 면에서 신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지역들이 다들 벌떼처럼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희망 고문을 주는 거다. 네.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살아날 거야 하고 유치 경쟁을 하지만은 또 이게 미뤄지고 이번 보궐선거를 바라보고 있다가 또 이게 대선이 되면 2022년에는 또 다른 공약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권의 향배에 따라 또 공약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라 저는 이게 정치권들이 참 잘 맞는다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표를 의식하는 정치 논리로 국책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른 관점을 좀 살펴보고 아마 그 검증위원회에서의 전문이 언론에 많이 공개되어 있어서 꼭 좀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 갈등 측면에서 많이 조명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다른 측면. 안전 측면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백지화된다면 다른 지역으로서의 또 어떤 후보지를 검토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항이라는 것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 안전 문제다.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거쳐가거나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일 수도 있고 네.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런 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은 좀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물론 이제 그 결과를 근거로 한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든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국토균형 발전 제가 얘기를 하면서 국토균형 발전은 참 좋은데 뭔가를 유치하거나 뭔가를 옮길 때마다 이게 지역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니까요. 정치권이 여기에 합세하고 단체장도 합세하고 있는데 지금이 딱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지역 경제 측면에서 보자면 갈등 해결이 참 쉽지가 않고요. 다들 힘든 상황이죠. 다들 힘든 상황이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다룬 모든 주제들이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생존권 문제를 맞습니다. 들고 나오면서 갈등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공항을 건설할 때 최대 기준이 앞으로 안전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두 번째로 공항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공항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공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예상 방문 인원을 측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방문하는 인원이 예상 인원보다 많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수화물 대란이라던가 공항에 안전요원들이 다 배치되잖아요. 그렇죠. 안전요원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갔을 때에 어떤 여러 가지 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테러라든가 이런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는 것 등등을 했기 네. 때문에 어떤 곳이 나중에 검토가 되든 뭐 다시 원론을 하든 가장 중요한 환경적 안전 문제와 더불어서 미래의 어떤 수용 예측 가능한 모델을 놓고 해야 되는 거지 정치적인 논리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전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두 기존의 어떤 김해 공항 확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검증위원회에서 밝힌 걸 보면 뭐 저는 기술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봤을 때 이 부분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기존의 어떤 확장을 발표했을 때도 그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어떤 것들을 평가할 때 뭐 환경적인 요인, 법적, 제도적 요인 그리고 뭐 경제성 평가라든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똑같은 논리에서 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권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는 한 기준을 더 높게 평가한다든가 그전에 과소평가되었던 거를 과대평가한다든가 똑같은 것들을 갖다가 달라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있으면 안 된다. 네. 이번에 신공항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은 100년지 대계다 이런 얘기하는데 정권 막론하고 늘 교육 정책이 바뀌어오고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국가 정책의 연속성을 믿을 수가 없고 가장 큰 피해는 혈세를 내는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권이 여야가 비슷하면 나라 발전에 큰 해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 보궐선거를 두고 이런 거에 조금 더 이제 피치를 올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만 국민의힘의 반응이 좀 어정쩡하다 매우 어정쩡하다 이를테면은 뭐 정부가 일관성 없는 정책을 하는 건 문제지만은 뭐 또 신공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야가 모두 표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안타깝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일부분 100% 통용될 수 없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정책이 정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혼선을 어떻게 줄이냐, 어떤 것이 이 시대 흐름에 맞느냐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원전만으로는 이제 안전성 문제라든가 전 세계적 기후 변화의 어떤 협약 뭐 그런 것이 무역 문제까지 네. 번지니까요. 봤을 때 전환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균형 발전에 더 중점을 둔 정부이냐 아니면 균형 발전보다는 어떤 좀 불가피하게 성장론을 중심으로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정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맞느냐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 갈등을 조정하는 어떤 책임은 사실 정부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 검증위원회에서 최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대구 지역과 부산일보 사설이 극명하게 갈린다고 하듯이 네. 이 지역 주민들이 과연 이거를 설득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지역 단체다라고 또 맞물려서 이게 중앙 정부에 와서 극렬한 뭐 시위를 한다거나 그렇죠. 부채 항의 방문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사실 나중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는 사실 이제 정부의 몫으로 남아 있는 네. 것이죠. 이것은 정치권하고는 별개로의 또 다른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총리실에서 뭐 사후 대책을 지시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까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 진짜 좁은 땅덩어리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좁은데 PK, TK, 뭐 충청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PK, TK를 좀 갈등의 양상으로 몰아놓고 어떻게 보면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는 지양이 돼야 된다. 국책 사업이 어떤 것이든 간에 변경이 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지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거든요. 미래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많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환경의 문제라든지 소음의 문제라든지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공항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기준들을 전문가들과 조금 더 명료하게 좀 세워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이 남녀 고용평등법에 대한 지금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어요. 과연 무슨 이유에서 이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된 것인지 관련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정리해 주시면 저희 같이 한번 이 문제를 들여다볼까요? 네, 제가 열쇠말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제 엄마들 관심이 많을 텐데 첫 번째 열쇠말은요. 1년과 3년입니다.
1년과 3년. 네. 자, 우리나라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모든 노동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그런데 네. 제가 3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예외가 있죠. 교사와 공무원은 최대 3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은 계속 개정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 육아휴직 기간이라든가 사용 사회를 확대해 왔습니다. 교사 공무원은 그러니까 최대 3년을 쓸 수 있는 3년까지. 거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제정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1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곳에서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엄마 아빠 공무원이 아니라서 미안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을 비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요. 자,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 된 이유는 뭐냐? 그렇다면 일반 노동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 즉 사회적 신문에 따라서 차별을 겪고 있다. 따라서 평등권과 양육권 침해라고 해서 공무원들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네. 쉽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을 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첫째 아이를 출산한 전후 6개월 동안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많이 겪는데 그걸 첫 아이, 비교해 봤어요. 6개월 안에. 공무원은 11.2%가 경력 단절을 겪는데 네. 일반 노동자는 49.8%로 4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무원과 일반 노동자 사이에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네. 특히 이번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노동자 111명이 동참했는데요. 네네. 이 노동자 111명은 임신 중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문제를 갖고 직접적으로 네. 같이 행동도 하고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런 돌봄권 차별이 있는 법령을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여러 가지 공무원 비동문 간의 차별이 있는 법령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공무원을 그 규정하는 그 법들, 규제하는 그 법들과 또 남녀고용평등법이 사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좀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두 분은 어떻게 공감을 하시나요? 경력 단절의 부분, 또 육아휴직의 부분. 우리가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 네.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게 시대적 과제죠. 지금 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2019년에 우리 한국의 출산율 보니까 0.918명 네. 세계 최저예요. 왜 이런가? 아이를 낳기도 힘들고 낳고 나서 기르기가 어렵다. 여기서 기른다는 거에서는 바로 육아휴직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1년 이내 휴직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2007년, 2015년 개정을 해가지고 여성과 남성 공무원 모두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건 시대적 추세에 발맞춘 네. 거죠. 그러면 내가 공무원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갖는 3년이 너무 많아 이것이 아니라 그 기준으로 가자는 거죠. 모든 근로자들이. 왜냐하면 일반 근로자들이나 공무원이나 교사나 다 국민이죠. 이 국민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데 있어가지고 육아휴직을 다르게 써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회적 신분이라는 것에는 뭐 교사, 공무원, 전과자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헌법 소원에 일단 들어가서 문턱에서 부적법 각하가 될지 일단 이유를 살펴볼지는 법리적으로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논의는 필요한 시점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2019년에 세종시의 출산율을 보니까 1.47명이다. OECD 평균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네. 즉 한국의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네. 세종에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만큼 육아휴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일반 근로자들한테 육아휴직은 좀 그림의 떡입니다. 특히 뭐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그렇죠. 데서 나 육아휴직 3년 쓰겠어요 그러면 그냥 자리 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 일단 그 자리 빼고 있는 사이에 대체 인력 같은 거 지원을 해야 되고 육아휴직 급여도 줘야 되고 또 중소기업들이 이런 육아휴직을 많이 해주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부의 지원이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이게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사실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 이 육아휴직이 1년보다 좀 길어야 되는 것을 아마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고 그 한 3년 정도 안에 들어가야 아이들의 안정감, 정서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도를 마련해 본 것인데 자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거는 정부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해주라라고 하면 일부 좀 중소기업자라든가 지방의 작은 곳에서는 아예 여직원들을 안 뽑는 현상이 일어날 그렇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업주라든가 고용주 입장에서도 여성들을 고용하는 것이 뭐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양성평자 측면을 떠나서 실제로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신호는 줘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가적 지원이라든가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다만 국가적 지원이라든가 법 개정을 빠르게 하는 속도 중에 하나가 헌법 소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엄마들이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고요. 앞으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만 법이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 2번이나 개정되는데 남녀고용공등법은 3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꽤 오래됐네요. 네, 저도 네.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놀라는 거였는데 이번 기회에 좀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육아휴직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네. 1년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또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경력 단절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그때가 그런 또 힘드시죠. 예, 그때 한번 해당이 됐었었는데 실제로 법을 살펴보니까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게는요 하루 2시간씩 휴식과 진료를 보장하는 모성 보호 시간이 있어요. 아, 예, 그리고 또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년간 하루 2시간씩 육아 시간을 부여하는 이런 제도들. 그래서 우리가 왜 공무원을 다 이렇게 힘들게 시험 보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공무원이 되지 않더라도 많은 근로자들이 이런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다면 적어도 육아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돌봄의 부분에서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말로만 지금 우리가 200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출산율 올리려고 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3년 동안 쓴 돈이 185조 원입니다. 185조 원. 네. 이게 그냥 정책으로 낭비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실생활에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 안을 논의를 하겠죠, 나중에. 그런데 노동시간 단축과 이런 돌봄 문제는 사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한 사람이 비면 다른 사람이 그 노동시간을 채워야 되는 구조적인 현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노동법과 돌봄 문제는 긴밀히 맞물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돌봄 정책을 선심성 뜻이 내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노동환경이라든가 근로시간이라든가 52시간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가 같이 맞물려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네. 현장에서 여성들이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 쓸 수 있는 환경이 네.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또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